그 여자를 처음 본 날로부터 정확히 412일이 지난 뒤 저는 인천의 한 공항 통로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출국장도 아니고 입국장도 아닌 애매한 공간에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랑의 기록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인생을 건 무모한 선택의 결과인지는 아직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북한 식당에서 시작된 그 만남이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날 제가 그 식당 문을 열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의 저는 어떤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까요? 출장 일정으로 프놈펜에 머물던 저는 현지에서 오래 생활한 교민의 권유로 그 식당을 처음 찾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외국 식당처럼 보였지만 간판은 유난히 낡아 있었고 창문은 늘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낮에도 내부는 어둑했으며 바깥 풍경은 의도적으로 차단된 듯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밝은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그 소리는 어딘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식당 안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고 테이블 배치는 지나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종업원들은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동작만 반복했고 박수와 노래는 정확한 박자에 맞춰 이어졌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자유로워 보이는 얼굴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곳은 식당이라기보다는 외부와 단절된 하나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종업원들보다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는 듯 보였고 동작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신중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님과 눈이 마주치면 짧게 고개를 숙였고 웃음은 입술 끝에서만 머물렀습니다. 그 미소는 훈련된 표정 같았고 감정은 그 안에 담기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시선은 자꾸 그녀에게 향했고 그 이유를 그때는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음식의 맛이나 공연의 구성보다 그녀가 서 있는 위치와 시선의 방향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녀는 늘 같은 방향을 등지고 있었고 객석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왜 저 사람은 웃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편안해 보이지 않을까? 왜 이 공간은 이렇게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까? 그 질문은 식당을 나선 뒤에도 숙소로 돌아온 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업무 미팅을 핑계로 삼았지만 사실은 그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같은 위치에 서 있었고 같은 동작으로 주문을 받으며 같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 사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간조차 멈춰 있는 듯 보였습니다. 주문을 받으며 그녀가 내민 메뉴판 한쪽에 연필로 적힌 작은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숫자는 전화번호도 가격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미 없는 낙서처럼 보였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숫자가 우연히 거기에 적힌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남긴 흔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뒤에도 그 숫자는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세 번째 방문에서 저는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음식이 매운지, 공연은 매일 같은지 누구나 할 법한 사소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규정된 대답만 짧게 내놓았고 대답 사이사이 주변을 여러 번 살폈습니다. 그 시선에는 익숙함과 동시에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고 동시에 부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만남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몸을 돌리는 순간 앞치마 주머니에서 살짝 보이던 작은 천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색이 바랜 자수 손수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손수건은 저에게 하나의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손수건이 훗날 국경을 넘는 순간까지 함께하게 될 상징이 될 줄은, 그리고 이 선택이 그녀의 삶뿐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줄은 말입니다. 캄보디아의 밤은 낮보다 더 뜨겁고 동시에 조용했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늘 같은 골목을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걸음수까지 세는 습관은 오래전에 생긴 것이었고 이유 없이 속도를 바꾸는 일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이국의 밤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그날 이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식당에서 그녀를 마주쳐도 길게 말을 붙이지 않았고 시선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대 옆에 조심스럽게 놓인 작은 메모 한 장, 종업원용 물통 근처에 숨겨진 간식 하나처럼 직접적인 접촉 대신 흔적만 남겼습니다. 그 흔적들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북한 식당에서의 생활은 겉보기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웃는 표정의 각도, 손님에게 건네는 말투, 공연 중 박수치는 타이밍까지 모두 규칙이었습니다. 퇴근 후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과 동선 역시 기록 대상이었고 외출은 사실상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외국 손님과의 불필요한 접촉은 작은 오해만으로도 문제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우면 낮 동안 스쳐 지나간 그의 말과 눈빛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목에 걸린 종이약 목걸이를 쥐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종이약은 몇 번 접었다 펼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실은 오래되어 손에 닿으면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이 낯선 나라에서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유일한 비밀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식당 내부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관리자는 종업원들을 한 줄로 세우고 외국 손님과의 접촉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시선은 특정 인물을 향해 머무는 듯 했습니다.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도 그는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그의 흔적들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앉았던 자리, 계산대 옆에 남아있던 빈 공간,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 작은 메모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예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그녀를 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숙소 근처의 작은 시장 골목에서 우연처럼 마주쳤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겹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작은 쪽지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은 위로처럼 다가왔지만 동시에 그녀의 선택을 재촉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종이약 목걸이 안쪽에 숨겼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감정을 끝까지 외면하면 저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이 감정을 따라가면 저는 무엇을 잃게 될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고 마음은 점점 더 깊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일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모르게 이미 한 발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하루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당에서 웃고 노래하며 손님을 맞이하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순간들이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놀랐고 누군가의 시선이 오래 머무는 것 같으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았을 일들이 이제는 모두 위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는 더 이상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녀의 동선 바깥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는 시간, 종업원들이 정해진 순서로 건물을 나서는 순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누군가의 관심이 이렇게 오래,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을 나서던 그녀는 평소보다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신발끈이 풀렸다는 핑계를 댔고 동료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먼저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골목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다가오지도 물러서지도 않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그 간격은 쉽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먼저 살폈고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그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과처럼 들렸고 동시에 다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다가오지 않았고 손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왜 그 식당에 처음 들어갔는지, 왜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이 감정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예상보다 차분했고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미래를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사실을 외면한 채 돌아설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위험을 알고도 곁에 머무르겠다고 말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종이약 목걸이를 쥐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 조각은 그녀가 이곳에 오기 전 마지막으로 스스로 선택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은 거절이었고 동시에 고백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결국 그에게 한 가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행동이 보고되고 모든 관계가 의심받는다는 것. 외국인과의 접촉은 작은 오해만으로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문제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녀는 이미 여러 번 보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만약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컸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말한 다른 선택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가능성을 떠올렸고 동시에 그 모든 가능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계산했습니다. 안전을 택하면 감정을 버려야 했고 감정을 택하면 삶 전체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지워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은 조용히 이루어졌고 그 조용한 고백은 두 사람 모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선이 되었습니다. 그 대화 이후 그녀는 매일 밤 같은 고민을 반복했습니다. 탈출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단어가 현실이 되는 순간 무엇을 잃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컸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했을 때 돌아올 결과에 대한 상상이 그녀를 짓눌렀지요. 그 남자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브로커를 통한 탈출 루트를 알아보았고 필요한 서류와 자금을 준비했지요. 하지만 모든 준비가 끝나도 그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메시지 하나를 건넸지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날 밤 그녀는 종이약 목걸이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종이를 펼치니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씨가 보였지요. 평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적었던 글귀였습니다. 언젠가는 자유로운 하늘을 날고 싶다. 그 글귀를 본 순간 그녀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식당 관리자가 예고 없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종업원이 한자리에 모였고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관리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 일부 종업원의 행동이 의심스럽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본국에서 특별 조사팀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것 같았고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지요. 회의가 끝난 후 동료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조심해. 누군가 너를 주시하고 있어. 그날 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사팀이 도착하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 했지요. 그녀는 작은 쪽지에 단 한 줄만 적었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쪽지를 다음 날 그 남자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에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지요. 그들은 손님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북에서 온 감시 요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종업원 하나하나를 훑었고 특히 그녀에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받기 시작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기록되었고 휴식 시간의 동선까지 체크되었지요. 심지어 숙소 내부에서도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종이약 목걸이를 베갯닛 안쪽 깊숙이 숨겼고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탈출 계획은 이제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남자는 브로커를 통해 긴급 메시지를 보냈지요. 상황이 변했습니다. 루트를 바꿔야 합니다. 원래 계획은 육로로 태국 국경까지 이동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새로운 루트는 더 위험했고 비용도 2배로 늘었지요. 어느 날 밤 그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단 3분도 말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새 여권과 항공권이 있습니다. 모레 새벽 4시 뒷문으로 나오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죠? 그가 그녀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의 침대 위에 놓인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익명으로 쓰인 글이었지요. 내 계획은 이미 들통났다. 도망칠 생각은 버려라. 그 순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알고 있었습니다. 탈출 계획이 새어나간 것이었지요. 그녀는 종이약 목걸이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은 48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인가.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와 같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었고 동료들과 대화했지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시계 초침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습니다. 내일 새벽 4시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관리자가 그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잠깐 사무실로 오세요. 그 한마디에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사무실 안에는 어제 봤던 낯선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북에서 온 조사관들이었습니다. 조사관 중 한 명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최근 외국인 손님과 사적인 접촉이 있었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지요. 그렇다면 이 사진은 뭡니까? 조사관이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던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녀와 그 남자가 골목에서 마주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쪽지를 주고받던 그 순간이었지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사관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변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을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것 같았지요. 조사관은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탈출을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1시간 넘게 이어진 신문 끝에 그녀는 가까스로 사무실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아니었지요. 당분간 외출은 금지입니다. 숙소에서 대기하세요. 관리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숙소방에 갇혔습니다. 문 밖에는 감시 요원이 지키고 있었고 창문은 안에서 열 수 없도록 잠겨 있었지요. 핸드폰은 이미 압수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종이약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제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의 상징이었지요. 내일 새벽 4시 그 시간에 뒷문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보였지요. 문 밖에는 감시자가 있고 창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설령 빠져나간다 해도 조사관들이 이미 그녀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출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감시 요원이 따라왔지만 그녀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결심을 다졌지요. 포기할 수 없어. 여기서 끝날 수는 없어. 하지만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그녀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창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지요. 돌멩이가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 하나가 있었지요.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손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창문을 열 수 있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겨 있다는 의미였지요. 그가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새벽 3시 비상구를 확인하세요. 그 순간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시 요원이 순찰을 도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었었지요. 새벽 2시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건물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지요. 비상구는 복도 끝에 있었고 감시 요원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구를 열면 경보음이 울릴 가능성이 높았지요. 그래도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정각, 그녀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감시 요원은 복도 반대편 의자에서 졸고 있었지요. 그녀는 맨발로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비상구 문고리에 손이 닿았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동료 한 명이 방에서 나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지요. 동료는 그녀의 얼굴을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려면 빨리 가. 나는 아무것도 못 봤어. 그 말에 그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지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미리 조치를 해둔 것이었지요.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던 그녀는 1층 로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을 멈춰야 했습니다. 조사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도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 여자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그녀는 계단 중간에서 멈춰섰습니다. 위로는 감시 요원이, 아래로는 조사관들이 있었지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종이약 목걸이를 꺼내 손에 꽉 쥐었습니다. 여기서 끝일까? 이렇게 끝나는 걸까? 그때 건물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량 사고 소리였지요. 로비에 있던 조사관들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순간 뒷문이 열리며 그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입니다. 뛰세요. 그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지요. 건물을 빠져나와 골목으로, 골목에서 다시 큰 길로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고함 소리와 휘슬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순간은 아슬아슬한 탈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등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을 빠져나와 미리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지요. 운전석에는 브로커가 앉아 있었고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엑셀을 밟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식당 건물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오는 모습이 보였지요. 공항으로 갑니다. 30분 안에 도착해야 합니다. 브로커의 목소리는 낮고 긴박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지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을 깨물어야만 떨림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차는 푸놈펜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도로는 한산했지만 매 순간이 위험했지요. 북한 대사관에 연락이 닿으면 공항 출국 심사대에서 막힐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뒷길로만 달렸고 신호등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4시 20분이었습니다. 출국 심사대는 이제 막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브로커가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직접 가셔야 합니다. 여권과 항공권 확인하세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캄보디아 여권 가짜였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었지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녀가 물었습니다. 브로커는 냉정하게 대답했지요. 문제가 생기면 끝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그 말이 위로가 될 리 없었지만 달리 방법도 없었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받아 천천히 들여다보았지요. 사진과 얼굴을 번갈아 확인했고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지요. 여행 목적이 뭡니까?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브로커가 알려준 대로 대답했지요. 관광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심사관은 다시 한번 여권을 확인하더니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과하세요. 그 순간 그녀는 무릎이 풀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한 채 천천히 걸었지요. 탑승구로 향하는 복도는 끝없이 길어 보였습니다. 그 남자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비행기만 타면 됩니다. 하지만 탑승구 직전 공항 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캄보디아어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요. 그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보안 요원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대답했지요. 특정 인물에 대한 출국 정지 명령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인가요? 그때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방콕행 TG 584편 승객 여러분,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남자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탑승구로 가요. 빨리요. 두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탑승구에 도착했고 탑승권을 제시했습니다. 승무원이 탑승권을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미소가 그녀에게는 천사처럼 보였지요. 비행기 계단을 오를 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았을 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말했지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어요. 그 말에 그녀는 다시 긴장했습니다. 창밖으로 공항 활주로가 보였고 보안 차량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5분, 10분, 15분이 지났습니다. 비행기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요. 승객들도 조금씩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관제탑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녀는 종이약 목걸이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륙하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지요. 그 남자도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분이 지나고 드디어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활주로로 이동했고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지요.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고 비행기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륙했어요. 그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지요. 창밖으로 푸놈펜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지난 3년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다른 하늘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안정 고도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지요. 그 남자가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방콕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으로 갈 겁니다. 그녀는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떠오르는 해가 보였지요.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자유를 향한 첫 아침이었습니다.
종이약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며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절망의 끝에서 작은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7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나섰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로운 땅을 밟았다는 실감이 들었지요. 하지만 안도감과 동시에 공허함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일단 쉬세요. 내일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겠습니다. 방에 혼자 남겨진 그녀는 거울 앞에 섰지요. 거울 속 자신은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북한 식당 종업원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한국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경계에 선 사람이었지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비로소 지난 며칠간의 긴장이 폭발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두려움, 안도감,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북에 남겨둔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나를 배신자로 여기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남자와 함께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영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뒤 차분하게 설명했지요. 탈북자 보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안에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본명을 오랜만에 적었습니다. 가명으로 살아온 3년이었기에 자기 이름조차 낯설게 느껴졌지요. 대사관을 나오며 그녀는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위험한 일인 걸 아셨을 텐데.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지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을 알아가면서 이건 단지 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선택할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태어난 곳, 일하는 곳,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 통제받았지요. 그런 당신이 용기를 내서 선택했을 때 저는 그 선택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그녀는 처음으로 이 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 남자도 함께했지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통일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3개월 과정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남자와 잠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그녀는 울컥했지만 눈물을 참았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힘들었지만 동시에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탈북자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어떤 이는 가족과 함께 왔고 어떤 이는 혼자 왔습니다. 어떤 이는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고 어떤 이는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했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었고 위험한 순간마다 기적처럼 길이 열렸지요. 하지만 동시에 이 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녀가 용기를 냈기에 선택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나왔을 때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두 사람은 커피숍에 앉아 오랜 이야기를 나눴지요. 그녀는 종이약 목걸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종이약은 제가 평양을 떠날 때 만든 거예요. 그때는 자유가 뭔지도 몰랐지만 막연히 날고 싶다는 꿈이 있었죠. 캄보디아에서도 탈출하는 내내도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종이약을 펼쳐 보였습니다. 안쪽에 적힌 글귀가 보였지요.
언젠가는 자유로운 하늘을 날고 싶다.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쟁취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것도요. 그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할 용기를 내셨잖아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지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가능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그녀는 혼자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눈부셨지요.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종이약 목걸이를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로운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왔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지요. 자유는 목적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선택하고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412일이 지난 지금 저는 인천공항 통로에 서 있습니다. 출국장도 입국장도 아닌 이 애매한 공간에서 저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요. 바로 그녀입니다. 탈북 후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한국 여권을 들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일하며 스스로 생계를 꾸리고 있지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글을 다시 배우고 남한 사회에 적응하며 때로는 편견과 싸우기도 했지요. 정말 가도 될까요? 그녀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물론입니다. 당신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은 태국이었습니다. 탈출 경로였던 그곳에 이번에는 관광객으로 가는 것이었지요. 그때 제대로 보지 못했던 풍경들을 이번에는 천천히 보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되고 숨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지요. 출국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하기 전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종이약 목걸이였지요. 이제 이걸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왜요? 당신의 것인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약은 제가 자유를 꿈꿀 때 만든 거예요. 그 꿈은 이제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새로운 꿈을 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약은 여기 두고 가려고요. 저는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였지요. 그럼 제가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종이약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당신과 비슷한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면 이걸 보여주겠습니다. 용기를 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고 그녀는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돌아서서 손을 흔들었지요. 저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412일 전 푸놈펜의 그 식당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입니다. 그녀가 게이트 안으로 사라지고 저는 공항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종이약 목걸이를 천천히 펼쳐보았지요. 언젠가는 자유로운 하늘을 날고 싶다. 그 글귀는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운 하늘을 날고 있었지요. 이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둘째,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지요. 그 선택은 저에게도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될 누군가에게도 용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제 곁에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스스로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왔지요.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사이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고 있었지요. 그 비행기 안에 그녀가 타고 있을 것입니다. 자유로운 하늘을 나는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이고 저의 삶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함께할지 각자의 길을 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종이약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으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푸놈펜의 그 식당 문을 열었던 선택을 후회하느냐고요? 아닙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 선택이 저를 그리고 그녀를 여기까지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강을 건넌 뒤에 펼쳐지는 풍경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선택하고 후회 없이 나아가는 자신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이고 그것이 바로 삶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412일 전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 끝은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녀에게도 저에게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말입니다. 하늘을 나는 종이약처럼 우리 모두 자유로운 날개를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